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학생입니다. 아주 날씨가 화창합니다. 주식 빼고 다 좋아. 계속. 날씨가 다시 풀렸어요. 네. 네, 비가 엄청 아침에만 해도 막 무섭게 왔는데. 정말 평생 이런 눈은, 나는 덕분에 아주 좀 외진데 살아가지고 눈이 제대로 오는 거, 쌓여있는 걸 봤어요. 오늘 저녁에 얼마나 녹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당분간 또 눈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화창한데, 네. 오늘 시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제자리. 빠진 것보다는 나아요. 코스닥은 0.3% 올랐어요. 근데 오늘 평소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오늘 금통이 오늘은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 왜냐면은 금리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네, 대부분 동결을 예상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인하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채권 시장에는 이미 어제부터 좀 반영이 되더라고요. 네. 워낙 낮게 형성돼 오늘도 추가로 그러고 또. 네, 오늘 한 10bp 하락했고 어저께 한 20bp 넘게 하락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외국인은 오늘도 증시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겹도록 진짜 매도를 하네요. 오늘 또한 5천억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800억 넘게 매도했습니다.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미국이 꺾이면 한국이 버틸 수 있느냐가 한국 투자하는 좀 베테랑들이 항상 지금 하는 얘기야. 무서운 얘기 자꾸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세요. 한국은 이미 떨어졌는데 미국이 만약에 많이 올라서 한번 숨고르게 하면 한국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갈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야. 한국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한번 지금 대체적으로 다 물렸거든요. 물렸는데 여기서 뭐 싸서 팔 수도 없고 근데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 같이 빠지면 어쩌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은 딱 그런 별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네. 오늘 코스닥이 진짜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되는데 올해 마이너스 20%로 지수가 마무리되는 게 24년도 같은 장이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합니다. 네. 작년 후폭풍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가 작년에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조금 일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은 금리가 내려서 사실 바이오 주식이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르긴 올랐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은 또 그냥 그 제자리더라고요. 네, 뭐 시총 상위 그래도 바이오 2차 전지가 오늘은 다 좋았는데 코스닥이 0.3%밖에 안 올랐다는 건 다른 거에서 좀 많이 빠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조선도 막 엄청 좋았다가 또 조선이 빠지니까 또 다른 게 올라가고 엔터가 또 잘 오르다가 오늘은 또 빠지고 다른 게 올라가고 또 은행도 좋았다가 오늘은 또 빠지고 이렇게 꼭 하나가 오르려면 다른 게 또 꼭 빠지면서 이렇게 순환매식으로 오르는 게 참 수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급이 없죠. 오늘 외국인 코스피에서 5천억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1,900억 팔았고 하이닉스를 1,800억 팔았습니다. 네, 너무 많이 팔았네. 네, 두 개를 거의 뭐 4천억 가까이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야. 미국 시장이 오늘 사실은 반도체가 미국 시장 조정받았잖아요. 딴 거보다는. 그대로 나타나. 이건 모양 안 좋네. 네, 이게 숀킴 의견대로 가고 있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하이닉스가 이익 컨센이 안 낮춰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시작으로 계속 낮춰지기 시작하면서 시장도 점점 이 분위기에 좀 동조를 해나가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는 실적이 정말 꺾이는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투심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고 HBM도 레거시의 다운턴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 같다 쪽으로 의견이 좀 모여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수급 상황은.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뭐 레거시 쪽은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111조 됐어요. 하이닉스가. 네. 그러면은 내년도에 한 30조 내외에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좀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낮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30조 내외 영업이익 하는 애들이 110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뭐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뭐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크론이 하이닉스하고 어깨를 맞추는 거지. 그럼 어떡하냐 진짜. 어깨를 맞추려면 마이크론이 더 좀 빠져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더 비싸. 마이크론 여기서 한 반토막 나버리는 거야. 우리는 못 오르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서 맞추는 게 아니고 쟤네 내려와서 맞추면 어떡하냐. 진짜. 어쨌든 오늘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올바이오가 6%, 뭐 녹십자, 삼바, 셀트리온 전부 다 좀
4에서 5%씩 상승했습니다. 아, 철강금속 섹터도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는데 고려아연이 12% 상승했어요. 어제 오늘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은범 회장이 장내 매수 계속하고 있고 예. 영풍정밀도 또 장내 매수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다시 또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들죠. 너무 올라가니까 한번 서로 간에 숨고르기 한번 시켰다가 다시 경쟁, 다시 랠리 다시 시작하는 이런 느낌 좀 있습니다. 이제 뭐 타임라인은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 네. 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전기전자였습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4.3% 하락했고 네. 삼성전자가 1.4% 하락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익 컨센이 내려가는 이유가 HBM 의구심이 아니라 레거시 다운턴 좀 더 예상보다 심하다이니까 사실 삼성전자도 영향권이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많이 빠졌고 자사주 매입도 계속 오늘도 매일매일 100만 주씩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보다 좀 덜 빠지는 형식으로 좀 빠지고는 있고요. 네. 그리고 전력기기도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4% 하락했고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도 골고루 1에서 3% 사이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섹터에서는 뭐 2차전지는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뭐 MC넥스 이런 데 4%대 상승했고 이수페타시스는 2% 오늘 상승했네요. 네. 네, 반도체 대형주들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소부장들은 오늘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그래. 빠질 데가 없어. 그렇죠. 진짜 너무 삼성전자 느낌이죠.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완전 너덜너덜하고.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이게 지금 주식은 저점 근처 온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본질의 가치와 뭐 이런 아니 이거 털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고철로 팔아야 되나 설비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네, 소부장 섹터도 뭐 레고시 쪽 비중이 좀 높은 곳들은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디램 가격, 네. 랜드 가격 우려된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좀 HBM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있는 회사들은 과연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내년 초부터 네,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다음번 진짜 실질 다운턴 HBM까지 꺾였을 때 하이닉스가 이걸 얼마를 낼까 너무 궁금해. 지금 111조를 보고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중소형 건설주사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좀 재건 기대가 조금 주니까 네. 좀 하락을 한 것 같고 대형 건설사들은 오늘 뭐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서 3%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채권 전문가들 동결을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년도에 1.9%, 26년도에 1.8%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보다 성장을 참 못하네요. 그렇죠. 기존 추정치를 좀 하향시킨 수치이고요.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되어서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인하 결정했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발언들을 보면은 25bp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 성장률은 7b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하고요.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이 인하 의견, 2명은 동결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빡센 거지 이건. 10월 달에는 6명 중에 5명이 동결 의견이었거든요. 네, 근데 동결 의견이 이제 2명으로 줄었죠. 근데 동결 의견 2명은 많은 거예요. 보통 의견 합의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명이 반대했다는 건 반대가 되게 빡셌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3개월 후 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냐 이 의견에는 딱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3명은 동결, 3명은 인하 쪽으로 갈렸고 향후에 이제 뭐 가계부채나 이런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환율 위험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미국하고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네.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따라 내리니까 격차가 안 줄어드는데 그러면 환율이 점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창용 총재는 괜찮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액수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특정 환율 수준이 위기라고 얘기하기에는 구조가 바뀌었다. 이제 한국은 외채를 많이 진 나라가 아니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도 늘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화 절하 속도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크게 빠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크게 이 1,400원대의 원달러 환율 수준을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원이 지금 약세는 약세예요. 지금 뭐 N이 최근에 151엔까지 갔는데 지금 한 1,400원 근처는 1,395원. 그래서 이제 N1이 이제 920원대로 다시 갔으니까 최근에 이제 900원,
10원 언더 뭐 이랬으니까는 약세는 맞고요. 이거는 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약세 요인이 된 건 맞고, 근데 저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1,500원 간다고 꼭 나쁜 건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80원 하던 게 80엔 하던 게 150엔 가니까 주가 막 몇 배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국민들은 나쁘지. 국민들은 아주 안 좋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저 엔캐리가 좀 있어가지고 네. 자산 시장은 괜찮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또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전망이 지금 트럼프는 지금 약달러를 원하는 언급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좀 안정화될까 싶긴 한데 네. 우리나라랑 사실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환율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금리 낮추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1,400원 정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0원만 뚫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적으로 잘 모르겠는 거는 워낙 약세가 나쁜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IMF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뭔가 나라가 위기가 올 것 같은 그 본능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 본능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 하나 있고, 사실은 오늘 제일 관심 있었던 걸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 기자가 질문을 해줬어요. 저기 총리설이 있으시던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서 한국은행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부인은 안 하더라.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라는 해명 공시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바텀 소임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이게 스스로 원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섭부르게 국무총리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 당연히 못하지. 실제로 내정이 됐다 해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 못하지. 못하지. 거의 결정이 되면 아유 국가가 부르시면 그때서야 그렇게 한국 그 정서상 나는 요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 가능성이 있나 본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되시면 안 좋나요?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굳이 왜 지금 잘못하면 똑바로 했을 수도 있는데 정치권 들어가면 물론 정치권이 아니고 행정계이긴 하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당에 그 독보적인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거 뭔가 이게 꿈 좀 클 수도 있겠는데. 뭐요? 총리 비로? 그렇지. 뭔가 탈착이 그 그림도 있을 수도 있겠네. 갑자기 정치 방송이 됐네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빡 들었어요. 왜 처음에 오전 내내 왜 저러지? 왜? 이랬는데 갑자기 오후에 되니까 맞다. 좀 약하지. 그 동네가 좀 약하지 지금. 재밌겠는 걸? 생각하지 못한 타자네요. 재밌겠는 걸?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린 주식시장에 집중합시다. 네. 네, 오늘 그래서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금리 하락 기대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좀 꺾였잖아요. 계속 금리 올라가면서 바이오가 미국 시장에서 먼저 꺾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최근에 좀 빠졌죠. 게다가 네. 뭐 알테오젠과 펩트론의 개별 이슈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도 다시 금리가 재차 하락하고 있고 오늘 금리도 한국도 인하되면서 네. 바이오가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또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애도 우린 줄 거다 이런 얘기를 그저께 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그나마 좀 어제 많이 빠져서 오늘 좀 반락하는 반등하는 그런 걸로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거 줘도 캘리포니아 한정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데인데 저희가. 뭐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뭐 트럼프 보조금 폐지를 뭐 온전히 상쇄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투심을 조금 완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지사가 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주의회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 절차가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코프로 BM이 한 7% 상승했고요. 금양이 16% 올랐네요. 네. 율촌화학, TCC 스틸 이런 데도 4%씩 상승했고 뭐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뭐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큰 주식들이야 뭐. 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요즘 굉장히 좀 투심이 안 좋아졌어요. 그 네. 멕시코, 캐나다 관세부가 한 그 언급 이후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들
이 관세 우려 너무 지나치다라고 코멘트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멕시코에 수입품 25% 관세하겠다, 중국에 10% 추가 관세하겠다 이런 언급했었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라고 다울투자증권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미국은 연간 1,700만 대 시장인데 이 중에 400만 대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미국의 전체 판매되는 차량의 24%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서 관세 부과된다면 관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타격이 굉장히 크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멕시코의 경우에는 이제 GM이 한 70만 대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스텔란티스는 30만 대 정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업체들도 큰 타격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 부품 공급망이 모두가 훼손이 될 수 있다. 멕시코에 생산 거점이 없는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영향은 어떠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연 30만 대 캐파의 공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16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GM은 70만 대, 스텔란티스 30만 대에 비하면 기아 16만 대면 상당히 낮죠. 네. 현대차는 더 적고요. 네, 근데 26만 대가 K4랑 투싼 브랜드인데 투싼은 또 이제 위탁 생산 구조예요. 기아 게 아니라. 그래서 투싼을 제외하면 전체의 3% 미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글로벌리 판매하는 차량 대수의 한 5% 정도가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인데 거기서 위탁 생산하는 투싼을 제외하면 3% 미만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관세가 현실화되더라도 충격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그럴듯한 분석인 것 같죠. 네, 근데 투심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반등은 좀 없었습니다. 다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떨어졌고 네. 장중에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이 멕시코 관세 영향 우려가 좀 과도하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한 90% 이상은 관세가 확정되더라도 완성차 업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계약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노출도는 25년 영업이익 전망치 한 2% 정도 타격 그 정도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만도에서 코멘트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내용도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똑같이 리포트로 났는데 그럼에도 만도도 2% 상승에 그친 건 여전히 투심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자동차 업종의 리스크는 사실 요거 관세 우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 엄청 많이 투자해서 지었잖아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되면 사실상 큰 투자 포인트 하나가 조금 기스가 나는 거고 원달러 환율이 좀 트럼프 행정부 때 좀 달러가 다시 좀 약세로 가면 그 우려도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영상 보셨죠? 그 네. 자율주행차 중국에서 중국 자율주행차 화웨이의 FSD 기술로 탑재가 된 차량들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술력이. 그래서 많이 좋아졌죠. 엄청 좋아졌어요. 거의 뭐 테슬라 버금가는 느낌인데 물론 이제 카메라로만 구현하는 건 아니고 라이다로 구현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나 화웨이나 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굉장히 진보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기차 하는 것도 최종 끝단계는 자율주행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는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업체들하고 좀 연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계공학으로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기공학자들하고 합쳐야지 힘을 같이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자동차 월급으로는 못 데리고 오거든요. 그 동네 기술자들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힘을 좀 합쳐서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좀 되게 눈에 띄었던 기사 중에 롯데가 롯데 월드 타워를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했다. 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나 싶다. 오늘 임원 인사 있었는데요. 약 한 30% CEO 경질했어요. 네, 엄청 날렸습니다. 이 30% 가까이를 날렸다는 건 어마무시합니다. 네. 지금 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들,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인사가 사실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 나왔던 삼성전자가 제일 변화가 없었어. 변화가 있어야 될 삼성전자 변화가 제일 약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롯데가 지금 유동성 위기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2조 원 규모의 회사채에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기가 아직 되기 전인데 특정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만기 전에
대출금 갚아라고 채권단에서 요구할 수 있는 요 트리거를 건드려버린 거죠. 이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이익률이. 네, 이제 3분기 수익성이 일정 비율을 하회해가지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를 추가로 담보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 원래 발생하면 채권 금리 막 폭등하고 난리 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6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건물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해서 조금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는 결정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야, 그 우리가 옛날에 그 뭐야 큰 대형 빌딩의 저주 뭐 이런 게 있는데. 마천루의 네. 뭐 저주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가 경기가 좋을 때 꼭 짓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다 짓고 나면 경기가 팍 꼬꾸라지는 그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야, 얘네가 단독으로 당하네 그거를. 네. 근데 뭐 최근에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굉장히 너무 많이 했어. 너무 투자를 여기저기 많이 해가지고. 야, 그리고 이 사업들이 너무 이제 중국한테 겹쳤지. 예, 경쟁력을 너무 뺏겨가지고 네. 걱정이 큽니다. 음. 업황이 회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자산 매각 계획도 이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내놓는다라고 하고, 또 이제 롯데렌탈 또 매각을 한다라고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예. 매각 주관사도 이제 UBS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지금 그 대주주가 호텔 롯데예요. 네, 면세점 사업 굉장히 부진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롯데렌탈 자회사를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호텔 롯데가 한 38% 갖고 있고 부산 롯데 호텔이 23% 갖고 있어서 총 대주주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61%가 매각 대상일 것 같습니다. SK렌터카 팔린 거 비교해 보면 롯데렌터카도 롯데렌탈도 한 1조 원 중후반대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현금으로 되게 좋던데 너무 아깝다 이거. 캐시카우 막 쭉쭉 뽑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 2조 대 팔려도 되는 가치던데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몰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겠다고 하는 매수자는 아마 꽤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 정도면 나 같아도 돈 있으면 좋은데 뭐 1조 5천억 사면 한 10% 이상 ROE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지. 그러면.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약간 위기에 몰린 이슈들이 좀 많은데, 효성화학은 지금 회사채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들어서 공모채를 세 번째 전량 미매각 사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트리플 B 플러스 등급이거든요. 투자 등급이긴 해요. 그 딱 마지노선에 걸쳐 있죠. 공모회사채 300억 발행하는 수요 예측에서 한 건의 주문도 없이 전액 미매각됐다. 그리고 희망 금리가 6.7에서 7.7%인데 7.7% 준다고 해도 안 사는 거죠. 7.7% 준다면 무섭지 사실. 채권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좀 무서워. 왜?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그냥 조금 더 신용도 높은 그냥 5%짜리 하고. 우리나라는 이 중간이 없어. 아예 그냥 3% 초반 2%대 막 RP하고 거의 붙어 있거나 아니면 저렇게 확 높아서 무서워서 못 사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용등급 전망도 나이스하고 한신평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향했다는 거는 조만간 회사에 큰 변화가 없으면 등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 인수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효성 계열사가 가져간다라는 소문이 막 나면서 뭐 효성 다른 계열사들 주가 막 급락하고 최근에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데드캣 바운스 느낌으로 반등은 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만 봐서는 그리고 자영업자 상황들 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맞긴 했고, 근데 사실은 대출만 확 안 열어주면은 금리 내려도 부동산 관련 우려들을 누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호흡이 맞을지가 장담이 안 돼. 그게 문제인 것 같아. 호흡이 안 맞. 지난번에도 호흡이 안 맞았지. 금리는 내렸는데 대출은 안 좋았어. 그래서 집값이 팍 올라가죠. 여기서 집값 추가로 더 오르면 뭐 계속 뭐 장기적으로 우리는 뭐 쓸 돈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 뭐 집값은 유동성이 풀리면 올라가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유동성을 네. 해소하면 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그 연봉 부부 합산 2억 원까지도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해주겠다. 네. 그럼 다 해주겠다는 얘기네. 웬만하면. 그렇죠. 뭐 한 명이 아무리 많아도 1억 3천을 넘으면 안 돼요. 둘 다. 네. 네, 그 제한 조건만 지키면 사실 대기업 다니는 두 부부도 다 그치.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애 놓기 전이니까 대체적으로 뭐 직급이 좀 낮을 테니까. 또 한 번의 유동성이 또 증가할 만한 이슈 아닌가 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애를 잘 안 놓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그냥 일반 특례 대출보다는 확실히 좀 덜 나가긴 하더라고요. 신세가 대출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넣어주면 무조건 그쪽 자산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 그게 대출이든 상반기에 장기돈이든. 그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많이 올랐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상향을 시키면 또 유동성이 풀리겠죠. 둔촌 주공을 막아야지. 둔촌 그 어느 주공을 또 특정한 단지 아니 워낙 이렇게 할 특정 수 단지 간에 없잖아요. 12,000세대잖아. 이게 너무 심각해 사실은. 그게 계속 겁나는 거야 잘못될까 봐. 한번 22년도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순식간에 30% 빠져버리니까 큰일 났다. 근데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좀 방어만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옆으로 기계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